금리 인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더욱 낮아졌죠.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사실상 최근에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의 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조만간에 금리가 내릴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최근에 채권 투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일은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 뭐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죠? 뭐 인버스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진지하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못 꺼내는 데는, 또 그렇게 굳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뭐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뭐 유가나 또 인플레이션, 환율, 뭐 부채의 화폐화와 같은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중앙은행과 각 나라의 중앙정부, 그 중에서도 재무부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예리하게 또는 민감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무부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의 장관은 제넷 옐런이죠.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장은 제롬 파월이죠.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이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재무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돈을 찍어내는 것,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그 권한은 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에서는요, 달러를 찍어내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낸다, 돈을 발행한다 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연준은 달러를 직접 프린팅하는 걸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반면에 재무부는요, 채권을 직접 발행을 함으로써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무부는, 중앙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요, 가만히 보면 미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미 행정부가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의회에서 야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다가 결국엔 합의까지 하고 부채 한도를 정액하는, 이때 이 부채 한도를 정액한다는 것은 미 재무부가 채권을 더 발행하는 그 한도를 설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죠.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돈줄을 계속해서 그렇게 쪼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돈을 쓸 일이 많아지는데, 당장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미 행정부의 정책들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그리고 또 인프라 건설에 재정을 투입한다. 이러면서 돈 쓸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죠.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풀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줄을 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을 계속해서 더 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ECB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각국 정부들은요, 열심히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은의 금리 인상은 벌써 얼마 전부터 멈췄죠. 반면에 한국 정부는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화폐화라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 화폐화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각 나라의 정부의 이 재정 건전성을 완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죠. 소위 국가 부채 비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각국 정부가 지고 있는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보면 빚을 빚으로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은 이런 거겠죠. 마치 카드 빚 돌려막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A라는 카드에 그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B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는 또는 대출 받아가지고는 A 카드 맞고, 또 B 카드의 결제 기간이 다가오면 또 C 카드를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B 카드 결제를 막고,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서너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서 막는 것을 결제를 하는 것을 카드 돌려막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각 나라의 재무부가 그런 식의 빚을 빚으로 갚는, 왜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빚의 규모가 커져가지 않습니까? 카드 돌려막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바로 딱 와닿으시죠?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딱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왜 그 빚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거랑 지금 각 나라마다 재무부가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TLT나
TLTW ETF 채권 아주 미국의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명한 채권 관련 ETF죠. 이 TLT나 TLTW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 아찔합니다. 그동안에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얼마나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상 또는 각국 정부에서는 이 소위 채권 금리라는 것을 수익률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서 채권 가격의 폭락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 채권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채권을 안 사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정부의 공식 표현으로는 채권 수익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는 안전한 것이다. 그것도 국채 투자는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착시 효과를 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고금리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나라에서 5%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10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보장해 준다.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10년 만기를 채우는 채권 투자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년물, 30년물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간에 다양한 일들이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채권을 내다 파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동안에 받아 챙겼던 그 금리 수익이 그대로 다 토해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채권 가격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이건 아마도 여러분 그동안에 다양한 펀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펀드 중에는 보면요, 그 펀드 안에 포트폴리오상 뭐 주식도 들어가 있고 뭐 펀드 상품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펀드 투자를 해놓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수익률을 체크해 봤더니 마이너스네.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 라고 체크를 해 봤더니 주식은 일부 수익을 봤는데 그 포트폴리오 펀드의 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채권 부분이 심각한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전체 펀드 상품, 내가 가입한 펀드 상품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 있는 그런 걸 발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건 그만큼 그동안에 각 나라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의 가격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각 나라 정부는, 그리고 언론은 채권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요, 정보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 금리, 그걸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수익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한 것을 생각한다면 채권 실질 수익률은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부채의 화폐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국채를 10년물 국채를 많이 투자를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뭐 26조 원이나 채권을 사들였다. 국채를 사들였다. 이런 그 뉴스 기사가 뜰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옛날에 펀드 막 바람 불 때는 또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펀드 반토막 난 분들이 많았었고요. 이 또 부동산 또 영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띄울 때는 그 또 부동산에 또 부동산을 사가지고 또 반토막을 경험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또 채권 바람이 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언론이 바람몰이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우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크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크게 비판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이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중산층이 양털 깎기를 당하면서 계속 중산층이 몰락하는 그런 현상이 지난 20,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 중산층 붕괴가 다 지금 각 나라마다요. 중산층 붕괴 현상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 소득은 확 줄어들고요. 그럼 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뭐 명목 임금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상 지금 그 실질 임금 상승률 대비 물가 상승률, 그것도 생활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요. 실질 인플레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 인플레이션 그 감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 속고 있다는 사실. 그걸 빨리 깨달으시면 깨달으실수록 그 언론이 또 정부가 휘두르는 대로 또 소위 투자사들 요즘은요 뭐 증권사나 또 뭐 투자 자문사나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다 한 통속입니다. 서로의 상품들을 서로 막 이렇게 돌려서 팔기 때문에요.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팔고 또 뭐 펀드 상품도 팔고 보험회사에서 은행 예금 상품도 팔고 투자 회사에서 보험도 팔고요. 뭐 정말 뭐 서로 경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다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의 경계가 분명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경계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서로 무한 경쟁 막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뭐 통장에 현금 1, 2억 정도라도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통장에 그냥 현금 갖고 계시면 그거 위험합니다. 여기 아주 고수익 상품이 있고 안전한 상품이 있으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하면서 맨날 전화 옵니다. 심지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에 가입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중간에 또 해약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주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마이너스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 확정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잃지만 않아도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헛짓만 하지 않아도 우리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욕심 부렸다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는 바람이 막 펀드 바람이 불 때는 펀드 부동산 영끌 바람이 불 때는 영끌 따라가고 채권 투자 바람이 불면 또 채권 투자 2차 전지 주식 투자 바람이 불면 그게 또 확 휩쓸려가고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예, 완전 그동안에 몇 억 정도, 몇 천만 원 정도 모아놨던 그 현금 완전 바닥이 나버리고, 예. 아, 이것도 만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또, 레버리지 잔뜩 땡기는 거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날려버리고.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참 뭔가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습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마치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듯이, 호통을 치듯이,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호통을 치면, 또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좀 호통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빼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도, 보이스피싱으로도 얼마나 많이 돈을 빼내가고 있는 이 도둑놈들이 많습니까? 제 친구들도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날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막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은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이 당하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참 이거, 우리 인생을 너무 그렇게 장담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하고는 다르게 똑똑하게 잘하고 있어. 그동안의 수익률이 좋으십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냥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최대한 안전자산이 뭘까? 저는 채권 안전자산 아니라고 봅니다. 국채 안전자산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 안전자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US 달러는요,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 국채 20년물, 30년물 사시는 분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무슨 일이 터질지, 이 동북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물, 30년물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10년물 국채도 꺼려집니다. 안 살 겁니다. 네. 10년 안에 이 동북아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지정학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10년물 국채도 꺼려집니다. 누가 저한테 돈 1억을 주면서 10년물 국채를 사시죠 라고 권유를 한다면, 아니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낮아져 있는 이 가격의 채권을 대량 매수해서 앞으로 향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노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그동안에는 있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융 사이클 또는 경제의 사이클상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크게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자산은 사실상 저는 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쟁이 터져도 오히려 전쟁이 터질 때 더 빛을 보게 되는 것이 금이라는 사실. 어떤 나라의 정부가 파산이 난다 하더라도 전쟁이 터져서 패전을 하는 아픔을 겪어서 어떤 국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금은 살아남는다는 사실. 어떤 나라의 채권과 그 나라가 발행한 법정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은 살아남는다는 사실. 제가 드리는 이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반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이 논리에 어떤 반박의 주장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가와 환율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금 93달러까지 1배럴당 93달러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조만간에 100달러까지 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을 비롯해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 그리고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까지 같이 합류하고 있죠. 제가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골드 동맹이 오일 동맹과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사실상 브릭스 국가들은요, 금광이 많은 나라들이고 또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브릭스라는 이 명칭을 진주안국어제라고 부른다. 금괴 국가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브릭스를 보는 관점이 서구 언론이 바라보는 관점과 브릭스 국가들 스스로가 이 브릭스 모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엄청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드 동맹인 브릭스가 오일 동맹인 이 최근에 이제 가입한 국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USA 그리고 이란, 이집트도 산유국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조만간에 베네수엘라가 내년쯤에는 가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산유국들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앞으로 이 원유 생산에 관한 한 이 절대적인 권한을 아마 브릭스 국가들이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산의 이 방향은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한 1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컨트롤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잦아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 때문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굳이 중앙은행이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도 각 나라의 중앙정부는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함으로써 필요한 재정을 빚으로 갚아나가는 이 부채의 화폐화 방식을 통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상하게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요건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로 갈 만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한국 경제 상황 자체가 미국 경제와 당장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 경제보다도 더 안 좋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만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3%의 성장률을 말할 정도로 한국보다는 더블 이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한국의 원화 대비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막 확 치솟을 것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입니다. 당장은 수입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라도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렇게 야금야금 환율 방어에 우리 달러를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쇼트로도 코멘트를 좀 올렸지만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1천억 달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대행하는 투자 대행사가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입니다. 영어로는 KIC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투자공사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외환 보유액 중에 4분의 1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굴려나가는 데 있어서 허점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작년에 손실액이 무려 297억 달러나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9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액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로 지금 심각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지금 이러다가는요, 4천억 달러 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아마 4,300억 정도, 4,300억 달러 정도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300억 달러 가까이 손실을 받고 또 환율 방어에 몇십억 달러를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4천억 달러선, 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천억 달러가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투자공사 이 책임자들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이 투자 대행사 같으면요, 벌써 책임을 물어서 교체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공사는 거의 철밥통처럼 굴러가고 있는 그런 공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감시 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을 비롯해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사실상 2년, 3년 전에는 수익을 보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책임자들이, 담당자들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 3년 전에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보는 거는요, 어느 나라 국부펀드건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다 수익 보던 구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 중요한 국부펀드를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가 2, 3년 전에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그건 결코 합리적인 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 구간,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인 가격이 하락하는 그 구간에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헤지 펀드들 유명한 브리지워터나 또 브리지워터 레이 달리오나 또는 빌 에크만 같은 유명한 이 헤지 펀드들은요, 하락장에서도 숏 포지션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그 정도 실력 안 됩니까? 그 정도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투자공사의 담당자들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 안 되면 물러나야죠. 네. 차라리 우리 국부펀드를 해외 유명한 헤지펀드에 차라리 위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국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 없으면 손 놓으셔야죠. 한국투자공사 해체론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국부를 이런 식으로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좌시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한원 차원에서 원 달러 환율을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어떤 분은 1,700원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런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는,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분들의 주장은 그냥 여러분들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주 긴 시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 놓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시면 제 방송을 2번, 3번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일반 다른 유튜브나 또는 다른 방송이나 인터넷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 논리에 대해서, 제 주장에 대해서, 제 견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실 분들은 댓글로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 줄로 띡, 그냥 비난하듯이 힐난하듯이 댓글 다시는 거는 제가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고이고이 지켜나가시면서 좀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나가실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꼭 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 평생 고생해서 피땀 흘려 모은 이 자산을요, 호시탐탐 빼내가려고 노리는 늑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정신 차리시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